그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광수 소장을 내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목 저희가 또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그 대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사심을 하나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 저걸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 한번 지적 한번 해주세요. 이광수 소장님이 손을 드시면 발언 기회를 계속 드립니다. 들고 있어요, 내가. 네, 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 뻔뻔함. 와, 내 빽이 있다 이거야 지금. 야, 저 뻔뻔함 봐라. 와, 뻔뻔하시더라고 저기서. 아니 근데 약간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손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는 저를 이제 일종의 사심을 내신 거는 표현은 사심인데 그 그렇죠. 공심이야. 얘기 아니 그렇잖아. 들어보니까 그렇죠. 맞잖아. 맞아요. 그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준비된 제안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전에 짜고 한 건 아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짜고 했으면 저런 장면이 연출이 안 되지. 안 되죠, 오히려. 안 되죠. 그렇죠. 그죠, 예. 그죠. 근데 사실 제가 그 안기령 대변인을 사적으로도 좀 알아요. 아예 모른 척하던데. 그러니까 전 일부러 안 했어요. 네. 가서 인사도 안 하고 혹시나 피해가 갈까 봐 네네. 이제 공정하게 하고 싶다. 네.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발언권 얻기가. 그렇습니다. 네. 안기령 대변인을 아는데 아는 척을 안 할 이유가 있었어. 나는 대통령과 다이렉. 고맙습니다. 네. 자, 이광수 대표는 이제 워낙 많은 제안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다 부동산 정책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좀 반대되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생산적 개인적인. 토론을 위해서. 아니 그렇다고 뭐 애써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대목은요. 대출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불쇼에서 많이 했던 내용인데 그렇죠.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있어요. 지금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하고 있다고. 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또 연장을 해준다는 거, 이거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데요. 그 부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댓글 같은 데 보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믿고 대출해갖고 집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럼 대출 다 끊어가지고 그럼 난 집엔 뭐 밖에 나왔냐? 뭐 난리 난다. 아비규환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어떤 과정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기가 온 대출 그리고 대출 받았다가 뭐 대환이라든가 이렇게 변화할 때 당연히 신규 대출 규제가 적용돼야 된다고 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조건을 예를 들어서 만기 연장을 할 때나 아니면 대환할 때나 똑같이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공정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가장 문제는 총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출할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력도 네.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총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대출자가 갚고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 받으면 총량은 늘지 않고 공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번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도전을 받냐면 전 세계에서 없대요. 전 세계에서 없으면 우리가 최초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좋은 거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제한적인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열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아이디어에 아, 대해서?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낫네요. 좀 저는 나요? 아.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제가 오라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참고로. 하지만 아. 의견은 정반대거든요. 네.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을 규제하자는 발언을 제가 딱 듣고 음. 저분이 나랑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했던 분 맞나? 아. 어떻게 기존에 대출해준 거를 규제하자고 하지? 라고 아. 생각했는데 맞아, 지금 다 말씀하신 아. 건 설명을 들으니까 대환할 때는 좀 깐깐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4대, 5대 그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부 상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의 대출이 너무 무리하게 나갔는데 그게 이제 대환을 해야 되는데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무조건 다 대환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힘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들이 왜 힘드냐면요.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안 힘들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 대비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대환이 그래도 좀 되는 편인데 덜 오른 지역, 정말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샀고 그래서 내 정말 영끌 다해서 나는 평생 거주하겠다고 산 사람도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대환하는 게 어려워진 거는 생활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기존 대출도 다 규제하자 이러면 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 일리가 또 있네. 아, 집값이 안 오른 경우는 이게 좀 골치 아플 수가 더 있네. 힘듭니다.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출의 관행은 예외만 있어요. 원칙은 없고. 원칙은 없고. 원칙은 누구한테만 가혹하냐면 무주택자와 신규 대출자한테만 가혹하단 그거는 말이에요. 가혹해요. 완전 원칙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대출자한테는 원칙은 없고 예외만 계속 방만하게 운영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대출자한테 유지해 주는 게. 네. 이 관행을 깨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가장 반발하는 거가 바로 은행권이에요. 그런 거 없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한문도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교수님. 그랬어요? 네. 네네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요즘 그 말씀을. 부동산 정책의 시즌이 와가지고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살짝 바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요? 왜 이렇게 또 그윽한 눈으로 또 보시나? 아니,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잠깐 어제 다루지 못한 부분, 이광수 소장이 현장에서 제안했던 부분 지금 좀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이거 조금 해도 될까요? 눈치가 좀 보였어요. 왜요? 왜 좀 쉬어 보이시죠? 아니, 이제 한 명은 초대받고 한 명은 초대 못 받아가지고, 네, 조금.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네. 능력이 좋으면 초대받고. 아이고, 또 삐뚤어지셨네. 맞아. 또 이러신다. 잘못 얘기했네요. 스탠스를 바꾸겠습니다. 다시. 오늘도 빠르게 전화하고. 네, 고맙습니다. 그냥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훈훈하네요. 예,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보유했다가 팔 때 내가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 네. 그 많이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양도세에 대해서 너무 감면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살았다가 저 집 더 큰 집 가서 또 돈 뻥튀기 해갖고 또 양도세 감면 받고 또 이사 가고 또 감면 받고 또 이사 가 감면 받고 계속 이거 이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딱 한 사람한테는 한 번만 기회 줘야 된다.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나는 이거는 뭘 제가 잘 모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느꼈거든. 왜냐하면 특히나 그 똘똘한 집 한 채 알죠? 네. 그거 계속 그게 뭐야? 돈 벌어도 또 감면해 주니까 또 갈아타기. 한채로. 그러니까 부동산 과열. 근데 이렇게 한다? 갈아타기 안 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심지어 양도 차익이 12억 미만이잖아요. 그럼 비과세예요. 안 내요? 안 내요. 아니 내가
이 집으로 돈 번 게 12억까지는 비과세야? 돈을 안 내요. 12억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바로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억 벌어. 또 이사가. 이게 엄청나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2억은 너무 심한 거 12억은 아닌가? 돈을 감면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12억 이하 주택. 제가 무슨 죄송합니다. 이게 좀 기준이 아니 좀 제가 잘못 외국인도 나온 것 아니고 와, 난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12억은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주택 그래서 가액이 12억. 주택 가격이 네. 차액이 10억 아니라. 번 게 아니라. 아이씨 그러니까 맞지? 10억 벌면 세금 내죠. 네. 그치? 그 얘기하니까 뭐 딴소리 하시더니 아이씨 생뚱맞으시오. 방금 그 얘기하신 거 같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12억 가격을 깜짝 계속 놀랐네. 갈아타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광수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네. 왜 또 황수현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그대가 그러니까 잘못했지. 그래서 저는 이걸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아, 생애 한 번에 일에. 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만 하면 아, 이광수 좋아요. 의원님 팬클럽에 와가지고 제가 본진을 잘못 아니야. 선택하고 와서 죄송한데 개 헛소리 이광수 하는 것 같은데. 욕 많이 먹습니다. 네. 네, 저는 생애 1회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왜냐? 와우.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아파트 살려고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는 게 문제인데 생애 1회로 제한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애 최초로 서울 아파트만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단독주택 빌라를 오. 누가 살려고 해요. 주거 사다리라는 거는 형편에 맞는 집을 사서 꾸준히 올라가다가 돈을 벌어서 내가 여력이 될 때 이동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제일 좋은 거를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게 과연 좋은 효과만 부를 것이냐. 요게 이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동의하는 거는 이걸 너무 비과세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는 맞아요. 저도 이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네. 1주택이라고 양도세 적게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구간별로 예를 들어 뭐 지금도 누진세를 내긴 합니다만 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뭐 10억 이상, 20억 이상 뭐 이런 거는 거주해도 좀 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아.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거주자를 조금 우대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왔나 보군요.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는 빨리 사고 팔지 말라고 한 번 사면 15년씩 거주하라고 10년 이상 거주하라고 만든 건데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좀 악용하는 것 같다. 10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양도 차익을 너무 많이 비과세 수준으로 가져가는 거는 불합리하다. 요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해결책이 생애 한 번이면 이건 좀 곤란할 것 같다. 그건 곤란하다. 네. 근데 네. 이건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제한은 세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절충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때는 아까 김el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액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전 문제를 일단 의식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때 저의 방식은 세게 제한한다. 네, 그래요. 야, 이렇게 논의되면서 야, 그러면 3회로 바꿔볼까? 근데 처음부터 제가 5회. 그러면은 야 7회면 어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 방식이네. 세게 처음에 지르는 거야. 트럼프 방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세게 해야 거기서부터 논의가 출발되잖아요. 근데 이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양도세 감면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네, 심지어 일가구 일주택은 비과세라니까. 비과세. 감면이 아니고. 비과세. 세금 아예 안 내는 거예요. 아예 안 내. 네,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깃발을 일단 꽂는 입장에서는 세게 꼽아야 이 안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물쩡하게 꽂으면 그러면 이후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감. 1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근데 공감하면 안 돼 또. 거기서. 그죠. 싸워야 돼. 그죠.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방금 말씀하신 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비밀로. 좋습니다. 혹시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많이 재밌어 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좋은 제안 주셨고. 좋은 제안. 이 횟수를 얘기하신 건 이제 우리 이 위원님이 처음이시고. 이 3월에 그 진보당 쪽에서 비슷한 법안이 나왔어요. 뭐냐면 금액을 딱 정한 거예요. 몇억 원만 감면해주고 그 뒤는 감면 없다. 그 법안이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예전에도 많았는데 다 묵살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묵살되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또 열매님 위원님 의견에도 제가 100%는 아니면 99% 동의하는 게 있고 네. 위원님 의견에도 99% 동의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복합적인 이제 중도안을 제가 낼게요. 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아기가 없잖아요. 네. 그땐 20평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기가 생기면 방 하나 줘야 되잖아요. 넓혀가야지. 짐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애 최초 했는데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계신 건 투자 투기를 차단하는 개념인데 네. 그거는 살려줘야죠. 아, 자, 그럼 실수요. 2회는 됐죠. 2회 됐지. 근데 가다가 늦둥이를 났어. 3회까지는 해야겠다. 3회까지는 해야겠네. 자, 그러니까 3회 정도는 일단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정확해. 횟수는 논의해 가면 돼요. 그렇게 한다고 치고 3회였어. 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거 갈아타기가 너무 많아요. 횟수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들 입장에서 일단 3회가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안으로는 다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안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지방에서 왜 서울에 집을 사요? 우리가 우려하는 투기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면 저도 아니에요.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했어. 네. 그때 사도 돼. 그 이대로 인정할게. 그리고 취직을 했어. 그것도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아. 인정해.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하게 하는 거죠. 교수님 이의 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아니라 제 얘기가 이렇게 던졌잖아요. 네. 나머지는 우리 매불쇼 시청자분들이 이제 막 제안들이 좋은 게 막 나오거든요. 이제 제안 나오고. 그걸 정리해서 우리 이제 최우 선생님께서 공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네네, 전 요거는 요 요 정도.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참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양도세 감면 많이 해주니까 너무 이사를 자주 가더라. 요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이제 그렇습니다. 다 공유하게 돼버렸습니다. 네, 네. 덕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거를 허용을 딱 해주면 결국은 돈 되는 강남에서만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재건축 재개발 해갖고 해결이 안 되더라. 오히려 부동산만 더 과열되고 안 돼. 그래서 1년에 재개발 재건축은 얼마만 할 수 있다. 총량제를 도입하자. 대신에 우선순위가 필요할 거 아니야. 총량제면. 네. 대신에 공익성을 강화하는 쪽에 내어주겠다는 거야. 우선순위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부분 제안하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예원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그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네네.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거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받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이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리 있어 보였거든요. 이것도 분양가가 낮을수록.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분양 많이 해. 그러면은 그런 데는 파격적으로 인센티브 주고 뭐 또 뭘 혜택 많이 주면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이건 민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분양의 분양가를 얼마나 많이 높이느냐와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는다 해서 수익성이 결정돼요. 그렇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민간 분양가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만 먼저 진행이 돼서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게 바로 강남 아파트만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자, 이걸 분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속도와 수익성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분양가를. 그래서 분양가가 높고 일반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속도를 느리게 하고 반대로 사업이 분양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잘 안 나오면 수익성을 훨씬 속도를 더 빨리 해주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강북이나 노원구의 아파트들이 훨씬 더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총량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게 가구 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더 예를 들면 공공성을 더 확보해서 전체 분양가가 낮을수록 그러면 이런 사업은 속도가 더디었잖아요. 근데 속도를 더 빨리 해주겠다. 그래서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의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로 방치하면 멸실주택이 급증하면서 시장은 폭등할 겁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길 가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재건축 때문에 집값 오르니 떨어지니?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은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재건축이 되면 공급이 증가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래요. 안정될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를 향상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건 속도 조절을 해서 필요한 것에 한다. 그리고 총량 규제를 통해서 공공성 그리고 시장의 불안함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진행하자. 이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 김열매 선생님께서 박살 내주세요. 아, 노원구부터 강북 노원구부터 싼 분양가부터 재건축한다. 취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어떤 네. 마음인지 제가 너무 알아. 너무 잘 아는 사이여서. 네네네네. 그런데 그런데 강북과 노원구가 지금 규제 이후에 부작용으로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를 재건축을 먼저 해주잖아요. 서울의 싼 아파트는 사라집니다. 강북 노원은 재건축을 빠르게 해주고 강남은 못하게 하면 강남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신규 아파트가 없겠죠. 네. 그러면 더 이상 공급이 없는데 그 동네가 가격이 내려갈까요? 이거는 강북이랑 노원을 재건축을 많이 할수록 서울의 최저 수준의 주거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하면 집값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논의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재건축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논의를 했다 안 했다 하는데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난리인데 내려가면은 어차피 못해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 있을 때 하겠다는 거를 막아놓잖아요. 10년 후에 아파트가 더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보급은 절반이 안 되는데 모두가 거기 살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비아파트라고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신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아파트 왜 주거라고 표현하면 저는 단독주택에서 평생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로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재건축을 하나도 못하게 하면 아파트는 전체 가구 수의 절반도 안 되는데 뭘로 공급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싼 데부터 공급하는 건 저는 답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배 대표님의 말씀이 사실 그 안에서 이율배반적이에요. 어떻게? 네, 뭐냐면 자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공급을 하면 재건축하면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른다고 하셨어. 근데 왜 재건축을 해서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 왜 또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돈은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할 때 재건축을 할 때도 안 할 때도 집값은 장기 우상향을 해온 게 지금까지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위험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쪽에 맹목적으로 가고 있는 건 되게 위험한데 그나마 공급을 할 수 있을 때 늘려놔야 사람들이 집값이 빠졌을 때 이동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지어놓으면 올라갈 때 또 집이 없다는 얘기를 똑같이 계속 반복해요. 지금부터 만약에 극단적으로 재건축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190만 호가 안 됩니다. 가구 수는 10만 가구예요. 50% 미만이 40%대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30년이 넘어서 재건축 대상이 된 게 이미 30%예요. 55만이에요. 아파트가.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 90년대 88올림픽 이후에 아파트 제일 많이 지었잖아요. 그게 다 재건축 대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계속 쌓여가기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이거를 지금도 중단하면 제가 장담컨대 10년 후에도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지금부터 큰 방향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러니까 총량제도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라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꾸준히 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20년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 어떤 공급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비주거를 빠르게 그러니까 아니, 비아파트를 빠르게 아파트만 공급하는 거. 얘기하니까. 네. 아파트만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아파트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아파트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떤 집이건 내가 살 수 없는 집이 지금 양산되고 있다고요. 재건축을 통해서. 그러면 재건축은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아파트를 만들어낼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 총량제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를 얘기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시하는 조합부터 먼저 진행해 줄게.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량을 보느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을 진짜 공급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집값 안정이 도움될 것 같으세요? 그건 안 되겠네. 안 되죠. 살수 있는- 불가능합니다. 네, 구매가 안 집값은 되지. 더 오를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강남은 재건축은요 극단적으로 천천히 하는 게 맞아요. 아.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거예요. 야, 이 토론이 이래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이광수 대표님 거 들어보니까 오, 맞아. 김열매 들어보니까 오, 맞아. 계속 지금 나는 이루고 있어. 똑같네. 그렇죠. 이 공론화 과정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맞아요. 나는 진짜 근데 지금 한 번 듣고 한 번 듣고 한 번 들었잖아요. 저는 이광수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까지 여기서 또 바뀌겠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초 양극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강남 집값을 쳐다보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뉴욕 제일 비싼 아파트값만 언론에서 매일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에서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네.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게 너무 논의가 부족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서울의 임차 가구가 58%인데 전월세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강남에 대한 관심을 조금 버리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걸 좀 뒤로 하고 네네. 본질적인 논의를 하자는 거고 저도 비싼 아파트 더 짓자는 걸로만 해결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그 1980년대 말에 많이 지은 게 갑자기 말 듣고 있는데 옛날에 주택건설 200만 원 노태우 정부 당시에 빨간 벽돌집들을 많이 지은 낮은 저층 주거지들이 많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 일부가 재건축이 됐고 상당수는 사업성이 없어서 용적률 상향을 못하기 때문에 진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서울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데는 지금 투기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이 많아서 요거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야 좋네. 혹시 우리 한문도 교수님 혹시 짧게만 덧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혹시 하면 안 하고 제대로 하려면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시간 조절을 잘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대목에서. 많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한데 그래도 네. 조금은 있죠. 그럼 한번 하시죠. 한번요? 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 이광수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벽이 좀 많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말씀대로 네, 하려면 네. 벽이 많아. 쉽게 말하면 뜻은 되게 좋은데 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열매님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네. 두 번째는 이 순환 개발이 기본이에요. 도시기본 계획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 30만 원 한다 그러는데 그 하루아침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옛날에는 집값을 올리려면요. 여기 10,000개를 재건축을 허가를 해줘요. 근데 들어갈 집이 없어. 집값 어떻게 돼요? 옆에 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한번 허들을 딱 만든 게 여기 10,000개가 입주할 때쯤에 여기 10,000개를 헐어줘요. 그게 순환 개발이에요. 맞춰서 최소한. 그게 기본이에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도 좋고 이거 정확한 팩트고 그런데 네. 그러면 결론은 순환 개발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안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건 하지 말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건 놔둬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놔두는데 시장에 맡겨놓고 위원님 의견처럼 좋은 안처럼 어느 단지가 우리는 공공분양가 좀 이렇게 공익적으로 할 테니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라. 그럼 그거 먼저 해주면 되죠. 추가로 1+1로 그럼 2개가 다 가잖아요. 이건 왜 안 되는 못하게 하지 거예요? 말고. 아니 이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또 맞거든. 이거는 왜 안 돼?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교수님이 그냥 반대한다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내가 조합원 입장에서 선택이 그럼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조합원 입장에서 선택이 어떻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는 민간으로 그냥 나 원래대로 하는 거. 아니면 나 공공으로 갈래. 여기 우리 신청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합의점이 안 이루어져요. 선택 사항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수익성이 있는 데는 그냥 가고 수익성이 없는 데들은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지금 힘을 빌리면 속도가 나요. 그러니까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덜 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그 수익성이라는 관점은 개인별로 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래 산 사람은 수익성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난 민간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난 최근에 산 사람은 아니야. 수익성이 너무 없어. 공공으로.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투표율이 너무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럼 민간으로 아무것도 안 돼. 가겠지. 그래서 선택은 항상 강제돼야 되고 하나만 제한돼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위험한데. 아니 항상 부동산 정책은요. 우리가 후폭풍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면 터져요 일이 뒤에서.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에서 전월세 난이 났잖아요. 매물 잠김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해가지고 좋은데 매물 잠김 나서 집값이 또 폭등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뜻은 좋으나 결과가 약간의 왜곡 시장이 벌어지는 걸 예측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걸 지금 저는 말씀드린 거죠. 근데 전 반대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이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민원에 쫓아다니고 현실의 벽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생겼고 그래서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심증이 구멍을 찾아내서 제대로 변화를 못 만들었어요. 그게 과거의 정부와 지금까지 정부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어요. 계속 현실의 벽을 못 넘었거든요. 어제도 토론회에 갔더니 참여한 사람 중에서 40%가 업자들이에요. 업자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민원을 얘기하고 개혁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와, 나 너무 좋다. 이 토론이. 지금 사람들도 단점은 딱 지금 사회자가 무식한 거 하나. 와, 난 좋아. 아니, 왜냐하면 이 정말 다양한 의견이 터무니없는 의견도 없어, 심지어. 나는 여기에서 이제 다듬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이래야 또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네. 어떤 정책이 나오든. 근데 채팅이 너무 재밌는 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 그건 맞지. 맞지. 또 말씀하시죠. 그래 이거 맞지. 한분도 계세요. 맞지. 이광수 꺼져라. 안 돼. 이광수 하니까 한 분도 나가라.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네. 일단 요 정도 시간 관계상. 오케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가 꽤나 됐는데 실제로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민동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가격이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제 아직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뭐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보도를 보면은요, 놀랐어요. 가격이 강남의 아파트인데 몇 억씩 지금 떨어진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장의 반응을 지금 제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강력하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그 강남에 있는 매물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집을 팔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퇴로를 열어줬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꽉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팔으라고 하니까 팔 수가 없는데, 내놔도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라는 것을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나중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 현재 지금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살 그 계약 기간 동안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5월 9일로부터 4개월 되는 지점까지 또 이거를 유예하는 것도 다 연장을 해주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면 팔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세입자들이 이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거 매매를 안 시켜줘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주택자가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실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만 다 하긴 어렵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같은 거 사실은 이제 안 되잖아요. 또 금액을 그렇죠. 다 묶어놨으니까. 게다가 세입자도 또 협조를 안 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 세입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도 무주택자이지 사는 건데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이걸 살려면 뭔가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 내보내지도 못해, 사지도 못해, 팔지도 못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었어. 그러다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제 대통령이 이걸 풀어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럼 이 기회다. 그래서 너나 나나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구나.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거품, 집주인들도 거품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양해를 해,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소개된 아파트들을 보면은 작년 10월 거래가 있던 그 아파트인데 그 전보다 최근에 이제 그 호가가 나온 게 3억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통계로도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올해 2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전주 대비 0.01% 오른 데 그쳤는데 이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도 잘 아는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네. 잘 아는 거예요. 핵심을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파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가 되면 거의 뭐 판 차익의 뭐 7, 80%를 내놔야 되는데 남는 게 없지. 예. 지금 팔면 지금이 사실은 꼭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의 음. 꼭지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은 사는 사람만 있으면 파는 게 이익이죠. 훨씬 이익인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 금융 대출. 대출 규제. 왜냐면 자기 돈으로 아파트 단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대출 레버리지 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연장 안 해줘. 이러면 사실은 지금은 팔 수 있는데 나중에 연장 안 되잖아요. 그럼 팔지도 못해. 왜냐면 그 대출을 인수 물론 뭐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대출금은 인수 뭐 이게 무주택자가 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한 30억, 40억짜리면 그 대출도 반을 잡는다 그러면 2, 3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죠. 예. 아무나 못 사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대출 승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식도 우리가 요즘은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떨어지면 오르겠지 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떨어지지만 오를 거야라고 해서 무주택자 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동산에 예전에는 우리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게 세금으로 종부세, 뭐 보유세 올린다고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요. 종부세 아무리 올려봐야 몇천만 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무서워. 뭐 1년이면은 10억씩 오르는데 무슨 몇천만 원이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그 주택 다주택자리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다 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놀라운 게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잡힌다는 것 자체가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런 부분도 해박하시니까 실제로 강남 부동산 이재명 정부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뭐 한다 그러면은 공약 이행률이 끝내주고요. 진짜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 SNS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야, 진짜 지독하리만큼 네. 너무 집요하고 지독하게 이건 내 끝장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화를 많이 내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18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도 걸었대요. 아 소송을 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제 불만사항이 뭐냐? 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길을 터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길을 털어주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도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네. 이게 이제 스무스하게 같이 가고 또 하나는 주식 코스피가 너무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거기로 또 이제 자산의 이전이 자산이 네. 이제 움직여지고 아 주식도 해냈네. 그렇잖아요. 주식도 해냈네. 6천 다 됐어요 지금 보니까. 6천 다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7천 좀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아, 이 사람 한다고 하면 하는구나. 우리 보고 분명히 팔라고는 안 하지만 파는 게 더 이익인 구조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또 무슨 세금으로 또 무슨 뭘 할까 막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네. 뭔가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가지고.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지금 뭐 몇 억씩 내놓은 집값을 하락해서 이렇게 내놓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뉘앙스를 보면은 마치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내놓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닙니다. 보다는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얼마나 네. 많이 뛰었는데요. 네. 지금 그거 조금 내려가지고 내놓는 것 자체가 손해다. 이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네,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감독원이 옛날에 증권감독원, 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할 때 편법을 쓰거나 뭔가 하는 거에서 감독하는 기관이 70년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결혼할 때만 아파트를 사주거나 아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편법으로 약간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해. 증여는 한도가 있어.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이참에 빨리 정리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걸로 뭐 미리 뭘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놓은 게 편한 거를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리 아니, 지금 빨리빨리 팔아라. 그리고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프로페셔널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쥐락펴락을 잘하는 느낌인 게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이렇게 싹 깔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LTV도 축소할 수 있다. 대출액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풀어놓으니까 그리고 내일 5대 은행들 불러다가 금융위가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위기 잡는 것도 굉장히 능통하게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심리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당장 은행에서 전화가 가요. 문자가 가고 다음 달 만약에 다음 달 만기인 사람들은 다음 달 만기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전화만 하거나 서류만 내면 이제 은행으로 찾아오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유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천벽력이지 팔아야지. 청천벽력이죠. 뭐, 빨리 팔아서 그러니까. 대출 인수할 사람 찾는 게 이익인 거예요. 이거 네. 가만히 있다가 양도세도 중과맞죠.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이제 팔 방법도 안 생기죠. 그럼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강남뿐만 아니라 아파트 대출 안 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끼어 있지. 그러면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 대출 만기 안 되면 연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부분 받는 거예요. 아 정말로 저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든 야든 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온 바에 따르면은 근데 이 변화의 흐름이 통계로 잡히고 보수 언론이 집값 떨어졌다 기사 쓰는 걸 보면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이런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주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대통령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사를 톡톡 찍어가지고 이 기사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딱 반박을 해버리니까 짚어가지고 아예 링크 걸어놓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논리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으면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에 해당 언론사에서 반박을 못 하잖아요.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